이홍주 76세 노재상, 적진을 누비다. 일왕의 피를 이은 가난한 선비. 조선 2대 임금 정종의 6대 손. 들으면 꽤 그럴싸한 혈통이다. 하지만 이홍주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은 왕족이라도 3, 4대가 지나면 자귀와 녹봉이 끊겼다. 스스로 과거를 보고 벼슬길을 개척해야 했다. 이홍주가 바로 그런 처지였다. 왕의 후손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현실은 오두막집에서 부들방석에 앉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가 살아온 방식이 더 인상적이다. 검소하다 못해 가난했고 굶주리는 백성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절제했다. 죽고 나서 집에 쌀 한 가마니도 없어 조문객들의 부의금으로 장사를 치렀을 정도였다. 사람들이 모두 탐복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도 독특했다. 하루 종일 꼿꼿이 앉아 게으른 기색이 없었고 온화하면서도 엄격해 기쁨과 노여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일에 부딪히면 꿋꿋하고 당당하여 함부로 범접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부드러우나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21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33세에 별시 문과에 급제했다. 출발이 늦은 편이었고 이후 벼슬길도 순탄하지 않았다. 40세에 이조정랑으로 있다가 정철의 아들을 추천한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고 10년 가까이 지방 외직만 전전했다. 왕실 후손이라 특별 대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지방에서의 치적은 남달랐다. 평양 서윤으로 있을 때 인조가 직접 칭찬하며 옥감을 하사했다. 일처리가 조용하고 큰 혜택을 베푸는 척하지 않아도 일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백성들이 편안하였다는 평이었다. 요란하지 않으나 실속 있는 행정가였다. 이 광해군의 폭정, 그 경계에서 1617년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하기 위해 전국 관리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 당시 전라감사로 있던 이홍주는 반대 상소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고 기다렸다. 결기 있는 행동이었다. 광해군의 폐비 논의에 반대 의견을 내면 어떤 처벌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방관리에게까지 서명 요청이 내려오지 않아 그 초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에피소드는 이홍주라는 인물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소신은 있으나 무모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는 인조 반정 이후 새 왕조에서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이홍주는 함경도 관찰사였다. 새 임금은 그를 즉시 교체하지 않고 유임시켰다가 예조 참판으로 불렀는데 서울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도승지로 임명을 바꾸었다. 당시 좌승지의 품계가 이홍주보다 높아서 임금이 특별히 한 등급을 올려줬다는 기록이 있다. 인조가 그를 얼마나 급하게 필요로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63세의 도원수, 76세의 사신. 1624년 이괄의 난이 터졌다. 인조는 63세의 이홍주에게 팔도 도원수를 맡기려 했다. 이홍주는 군사에 익숙하지 않다며 사양했다. 그러자 인조가 이렇게 설득했다. 경은 행실이 청백하고 도량이 크고 깊다. 청백하면 수많은 대중을 다스릴 수 있고 도량이 크면 인심을 제어할 수 있으니 도원수의 임무를 경이 아니면 누가 맡겠는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다. 청렴하고 도량이 넓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이홍주는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사를 통솔하는데 모질지 않고도 엄하여 군기가 엄숙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 이홍주는 이미 75세였다. 그는 임금을 호종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한겨울 산성에서 조선 조정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화친이냐 항전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홍주는 나이 76세에 청나라 진영에 국서를 들고 드나드는 사신 역할을 맡았다. 그 기록이 인조실록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1월 19일 청해 장수 용골대가 사신을 독촉하자
좌의정 홍서봉이 병을 핑계로 사양했다. 그 대신 우의정 이홍주와 최명길, 윤희가 적진으로 갔다. 76세 노인이 한겨울 눈보라를 뚫고 적장 앞에 선 것이다. 4. 적진 한복판에서의 담판. 병자호란의 협상 과정은 굴욕 그 자체였지만 그 속에서도 이홍주는 원칙을 지키려 애썼다. 청황제는 국서를 통해 화친을 배척한 신하 이 3명을 묶어보내라고 요구했다. 신하를 팔아야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명길은 명이 있으면 혐의를 피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동의했고, 이성구는 홍익한의 죄가 크니 처치하게 해도 된다고 했다. 이홍주의 반응은 달랐다. 지금 만약 묶어보내어 저들이 즉시 포위를 푼다면 모를까? 꼭 포위를 푼다는 보장도 없는데 묶어서 보내는 일을 어떻게 참아하겠습니까? 포위를 푼다는 보장이 없다는 논리였지만 그 밑에는 신하를 팔 수 없다는 의리가 깔려 있었다. 인조도 결국 이는 너무나 참혹한 일이라며 물러섰다. 1월 21일에는 직접 국서를 들고 또다시 적진으로 갔다. 이홍주가 전달한 그 국서에는 조선 임금이 청황제에게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릅니다라고 쓴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굴욕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사신의 처지.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이홍주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한편 그는 임금의 항복 자체에는 끝까지 반대했다. 청이 인조를 직접 성 밖으로 나와 대면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홍주는 세자가 아직 상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었고 임금이 산성을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극력 반대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홍주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5. 영의정의 마지막. 1637년 9월 전쟁이 끝나고 반년이 지나 이홍주는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76세였다.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인조의 간청이 워낙 간절해 마지못해 조정에 나아갔다. 영의정 재직 기간은 고작 9개월. 그나마 절반은 병으로 누워 있었다. 다리 병이 심해져 사직소를 20여 차례나 올린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았다. 1638년 7월 77세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몇 시간 전 숨이 끊어질 듯한 상태에서도 옆 사람에게 머리를 빗게 하고 스스로 상투를 틀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영의정 이경석은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 나이가 80이 가까웠고 병을 앓은 지 오래되었으나 조랄 임시에 여유만만하여 이와 같이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였으니 평소에 몸가짐을 어떻게 했던가를 또한 알아볼 수 있다. 오두막집에서 부들방석에 앉아 태어냈던 사람. 76세에 적진을 드나들던 사람. 죽는 순간에도 상투를 스스로 틀었던 사람. 이홍주가 살다간 77년이었다.